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채권조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걸 하기로 했었죠? 해야 되는 건 인디자인, 인디자인. 인디자인 정하는 거. 예. 뭐 하면 만들 사람, 인디자인 쓸 사람. 자기가 직접 먼저 해보겠다. 저 해볼게요. 준필. 우리 민호 씨가 어떤 이유로 이 인디자인을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컴퓨터 못하긴 하는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어도비 계열 좀 많이 다루는 걸 좀 많이 봐가지고 포토샵하고 프리미어 이런 거. 그럼 인디자인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 네. 먼저 주식이나 채권의 기본적인 좀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제를 한번 우리가 해오기로 했잖아요. 네. 채권이라는 게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정의를 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거액이 자금이 필요한 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정부도 있을 수 있고 회사가 필요할 수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저는 채권 수익 방법에 대해서 좀 적었는데 예. 수익 방법이 채권 보유 시 그 기간마다 배당금 주는 방법 하나랑 예. 그리고 이제 뭐 50만 원 사고 2년 뒤에 100만 원으로 준다. 이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만기 금액 그리고 그 약간 주식처럼 항상 가격이 바뀔 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차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채권 종류가 배당금을 주는지 만기 시 그게 높은지 보고 어떤 채권을 할지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격 변동도 저희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이 바뀌어도 저희가 이 만기 보고 계속 버티는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채권 종류를 보면서 그것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는 혹시 좀 발제나 이런 걸 해오신 분이 계신지. 회사나 공장을 만들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만드는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네.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잘하고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성립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사면은 그 산 사람들도 그 회사의 주인이 돼서 주식을 가진 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 주식 중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과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있을 텐데 그거 있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거래소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코스피 200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아까 준필 씨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회사나 공장을 만들 때 돈은 필요한데 돈을 투자해 줄 사람들을 이미 다 물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딱 2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근데 민호 씨가 50만 원 갖고 있고 용환 씨가 100만 원 갖고 있고 준필 씨가 5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을 의향을 저한테 내비쳤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굳이 주식을 살 사람을 찾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지분 너 100만 원 갖고 오니까 너 한 30% 줄게. 50만 원이니까 15%씩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책임은 이 사람들끼리만 퍼센티지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비상장 그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상장하고 비상장한다는 거? 기업의 이사회가 보통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거래소를 쉽게 얘기하면 거래소 이꼬르 우리 한국에서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는데 거기에 거래소 위원회에 그 상장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인데 우리 거래소는 이 자본금 얼마 이하는 안 받으니까 너 탈락 이렇게 되돌려 보낼 수도 있고 그럼 거래되고 좋고 투자도 좋고 재무사정 좋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이제 보통 할 수가 있는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상장 기업이라고 한다. 예. 물론 근데 비상장 기업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준필 씨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면 30%의 주식 중에 한 15%의 주식을 내가 내놓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주변에 넌지시 얘기하고 다니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준필 씨 그러면 나 15%살 테니까 30만 원 줄게. 그럼 30만 원으로 콜하면은
내가 이제 주식 15%를 가지고 30만 원을 주고 그럼 이제 준비실 15%의 주주가 되는 거죠. 아름아름 한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건 상장 기업들입니다. 여기 상장 기업 예. 시장 나와 있는. 예. 그러면 주식의 등락, 우리 용환 씨, 주식의 등락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수요가 주식 수요가 올리니까. 좋아지면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수익이 오르고 성장성이 좋고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면은 올린. 시장에서 가치를 올리겠죠. 진짜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전 여기서 용환 씨가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전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경협에 관련된 회사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그 방직 공장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저 박근혜 정부 때 문을 닫아가지고 다 쫓겨났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때 기업들의 주가가 다 굉장히 낮은 가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도 방문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이 만나니까 이제 개성공단 다시 열리겠는데?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확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의 주식 주가를 정하는 거는 장래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단순히 장래성만 보고 회사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눈 가리고 그냥 칼 던지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회사의 사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라는 걸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회사에 알아봐야 될 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회사의 사업은 앞으로 돈이 될 것인가, 그리고 회사의 자산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회사가 망할 위험은 있는지, 회사가 망할 위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재무제표 안에 보일 수도 있다.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숫자로 보이는 거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 시가총액. 그리고 시가총액을 대변해서 한 주당 팔리고 있는 주가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의 재산 상태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지만 자산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회사가 돈을 써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자산은 단순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플러스 부채도 있다. 그래서 부채까지도 다 잡아놓은 게 자산 총계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산 총계는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정적인 게 있고 동적인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너 재산이 얼마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재산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어봤을 때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 앞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보통 나 한 집도 있고 뭐 주식도 몇 개 갖고 있으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지. 그럼 재산 자체는 정적인 것이고, 동적인 건 어떤 거냐면 너 월급이 얼마야? 월급이 얼마야? 물어봤을 때 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죠. 나 월급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그럼 200만 원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는 그 동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거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 회사의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아까 자산 총계는 너 재산이 얼마야? 물어본 거고, 손익계산서는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앞으로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그러니까 계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손익계산서는 미래에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까, 약간 이런 이제 그런 정보가 미래의 정보, 약간 그런 거. 그렇죠. 앞으로 회사가 그렇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손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회사를 보면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원가랑 자산이랑 손실이 있는데, 뭐 이것도 보면 다 내용을 찾아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매출 이익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거래가 많은 회사에서 좋은 회사는 아니죠. 이득이 나야 되죠. 이득. 거래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뭐 음식을 판다면 1,000원을 파는데 거기서 내가 원가가 900원이면 100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매출액도 중요한 거래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그것도 중요한데 이익 말 그대로 단기 순위 그때 말씀하셨던 맞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가게세 아니면은 뭐 직원에게 인건비 이런 걸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준필이한테 제가 밀가루를 100원에 샀어요. 근데 그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3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 원가가 어떻게 돼요? 100원이겠죠. 네. 밀가루 값은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면 100원 빼고 나머지 200원이 내 매출액이 되는 거고 네. 문제는 200원 팔았다고 해서 200원을 내게 되는 게 아니고 판매 관리비가 분명 남는다. 예를 들어서 빵을 팔려면 빵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빵집에서 빵을 팔려면 종업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판매 관리비.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것을 다 제하고 매출액에서 다 제하고 남은 것들이다. 저희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재무제표에서 이거는 꼭 확인해 봐라. 좀 이런 거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좋은 질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환 씨께서 지금 이게 탭이 있으니까 혹시 네이버 증권이나 다음증권 혹시 한번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는 어디 상장이 되어 있죠? 코스피 코스피. 네. 아까 우리 한국의 거래소는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뭐 200. 그리고 그 위에도 작은 게 있지만은 가장 그 세 개를 가장 큰 걸로 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가장 액면가로 보려면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저희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중요하죠. 근데 부채 비율에서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위험. 네,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안정적인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부채 비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성. 자산은 아까 뭐하고 뭐를 더했을 때 자산이 된다고 했죠? 자본이랑 부채. 부채. 자본이랑 부채죠. 두 개 합쳐서. 맞죠? 그러면은 부채가 많은 게 위험하다. 한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채권자들이 채권. 이 회사는 돈 그만큼 빌려줘도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준필 씨한테 돈을 빌려줘도 절대 저한테는 돈 안 떼일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가 그만큼 채권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네? 아니면 주식을 많이 내놓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한테 나 돈 빌려줄게 선선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망하는 징조가 아니고 아까 제가 투자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론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주머니에 자금이 없어요. 근데 내 회사가 여태까지 꾸준하게 순이익도 잘 내왔고 그리고 회사 규모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회사 규모의 만큼의 돈을 빌려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으면 오히려 채무 구조가 부채가 높아도 이 회사의 안정성을 오히려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효과 혹은 그런 현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투자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투자률만 보고 높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때 저 장두석 교수님이 얘기할 때 그 뭡니까 사랑 아니 정의나 사랑 이런 걸 객관한 지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했듯이 기업의 활동성을 보여줄 때 그 기업이 얼마만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 투자에서 흐름이 어느 정도로 지속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줄이는 거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지표 그 프레임에서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우리가 방점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증거로서 이 투자 흐름, 현금 흐름, 영업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음.